백낙청 TV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길을 걸으실 분은 창비사 편집자 정소영 씨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소영이라고 하고요. 창비에서 청소년 문학 편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비에 입사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 주로 편집한 책들은 청소년 문학 아몬드 같은 책을 만들어 온 사람이고, 사실은 백낙 선생님을 제가 곁에서 뵌 시간들은 꽤 긴 편이었는데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질문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광이고 감사한 만큼 오늘 못 물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못 물어본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고, 좀 질문을 드리는 입장은 제 주변의 평범한 친구들 그리고 여성들, 시민들을 대신해서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으니까 잘. 그나마 내가 추임새를 하려면은 네. 그게 아주 좋은 입장이에요. 정소영 씨는 지금 창비사 편집 네. 간부이고 예. 또 나는 명예 편집인인가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떠나서 우리 오늘 계급장 떼고 네.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정 부장이라고 부르질 않고 네. 소영 씨라고 부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뭔가 질문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거나 일부러 제가 막 거르거나 그런 거 없이 좀 질문지 써봤는데 말씀 잘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 제 안에서 어떤 정답이 딱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는 자리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이 책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이니까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그동안에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글들이 묶여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 책들 발표하실 때도 읽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고 이번에 새로 읽게 된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쭉 읽으니까 두 가지가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봤거든요. 첫째로는 이 안에는 사실 굉장히 예전 글도 좀 실려 있는 편인데 되게 일관되게 말씀을 해오셨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 그 부분이 가장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는 이 시간이 되게 오래 지난 뒤에 읽어도 안에 담긴 내용 자체는 변함없이 좀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긴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에 대해서 여쭤볼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거는 9장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 여기에다가 제일 밑줄을 많이 치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어야 서론처럼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선생님의 설명을 보태서 읽으면 더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큰 적공 큰 전환을 위하여는 2014년 세월호 이후에 쓰신 글이시잖아요. 원래는 2013 체제 만들기 라는 책 쓰고 나서 한동안 시국 관련된 발언은 안 하시다가 어떤 생각으로 쓰신 건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이 2012년에 나왔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한동안 발언을 안 하다가 했다는데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 2012년 초에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한동안 잘 팔렸어요. 그러다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끊어지더라고. 유통기한이 짧았네요, 그죠? 예, 그때 유통기한이 짧았고, 물론 이제 제일 고비는 대선인데 총선에 지면 대선도 진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총선에 지고 나니까 그래도 총선은 졌지만 대선은 이겨볼까 하고 아등바등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글을 안 쓴 겁니다. 이게 자숙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가만히 있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한번 내 입장을 새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제9장에 해당하는 긴 글을 쓰게 됐는데, 그 길고 복잡한 장을 주목해 주셔서 난 참 고맙습니다. 네. 주목을 했다기보다도 궁금증이 많이 남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이 다른 독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져온
오늘 질문들이고요. 이 글에서 정치적인 진영 논리, 그다음에 뭐 남북관계, 뭐 통일 문제, 그리고 뭐 교육이라든지 양심 문제, 뭐 성차별 이슈까지 다양한 문제를 다 다루고 계셔가지고 이 글이 되게 재밌다.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든 이 글에 대해서는 접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특이한 언급이 있어서 여쭤보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결손국가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고 이 책 아직 못 보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선에 중대한 공백이 있는 결손 상태를 겪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결손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또 1장의 39페이지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결손 가정이 반드시 불량 가정이 아니고 때로는 부모가 존재하는 구존하는 정상적인 가정보다 더욱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듯이 결손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초기 단계의 경제 성장에 동원하는 데에 효율적인 여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그리고 진짜 이게 되게 재밌어가지고요. 결선 국가하고 불량 국가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를 네. 내가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선이라는 말만 딱 네. 그 단어가 좀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을 폄하한다느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느니 반국가적인 발상이라니 뭐 온갖 소리가 다 나왔어요. 결선이라는 거는 앞서도 말했고 서영 씨가 읽은 그다음에도 얘기하듯이 국가가 갖춰야 여건이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주권상에도 지금 결선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명백한 팩트는 영토면은 국제적으로 공인됐으면서 자기가 지배하는 국경선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게 없단 말이에요. 남북 간에 휴전선만 있고 우리는 휴전선 이남만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선이라는 거는 그건 팩트 문제예요. 뭐 좋다 나쁘다는 문제. 좋은 건 아니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건 팩트의 차원이니까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결선으로 인해서 이 국가가 얼마나 불량해졌는가. 결선이 없는 국가도 불량 국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를 불량 국가라고 툭 하면 손가락질 하는 그 강대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량 국가하고 결선 국가를 좀 구별해 가면서 따지고 결선 국가임으로 해서 사실은 더 유리해진 일시적이지만 유리해진 면도 있다는 거를 좀 선생이 따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결선도 근본적인 결선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도 그 결선의 정도가 고정불변은 아니잖아요. 조금 완화되기도 하고 가령 우리의 경우는 국경선이 없더라도 그 휴전선이 항상 불안한 상태하고 남북 간에 어느 정도 합의와 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선이 된 것하고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조금 섬세하게 구별해 가면서 우리 상황을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었죠. 네, 원래 그러면은 불량 국가랑은 좀 다른 차원의 말씀이다라고 쓰셨던 게 아니, 저는 좀 약간 재미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강한 국가다, 우리는 이렇게 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만 굉장히 강조돼서 역사관들 같은 네네 그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박정희 시대에 이렇게 경제 성장이 압축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들로 꿰어 맞추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듣다가 결손 국가 같은 것은 이제 영토 국민 주권에서 영토 부분이 좀 결손이 상태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거기에서도 분명히 점프해서 뭐 더 대단한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결선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경제 성장도 하고 일정한 업적을 이룬 게 박정희죠. 박정희 대통령인데 사실은 그게 박정희 씨가 물론 박정희 씨가 기반을 깔아준 면은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과 싸워서 민주화를 진전시킨 국민들의 노력도 있고 그 시대하고 달라서 남북 화해가 진전되면서 결선 상태가 완화된 덕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발전해서 무슨 경제강국 10위 내에 들었다느니 그리고 특히 지금 문화면에서는
한국의 소위 연성 권력이랄까 소프트 파워, 국제적인 명성 이런 게 대단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엄연한 우리의 업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선 상태가 사라졌냐? 네. 그건 아니란 네, 말이에요. 네, 네. 결선 국가 치고서는 불량 국가에서 상당히 멀어졌는데 아직도 불량 상태로 있는 건 뭔가 이것도 우리가 성찰하면서 네. 자랑해야지. 결선 상태가 국경선이 없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영토, 국민, 주권 그 3대 요소 중에서 주권에도 지금 중대한 결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 주권이 없잖아요. 예. 뭐 말로는 평시 작전권은 있다 그러지만은 작전권이라는 건 전쟁하기 할 때 작전권이 중요한 거지. 평시 작전권이라는 건 사실은 인사권, 행정권이지 제대로 된 작전권이 아니에요. 우선 군사주권에도 결선이 있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군사주권이 없어서 우리가 뭐 대외적으로 약간 창피하다 하는 게 아니고 군사주권이 없다 보니까 남북관계를 더 풀어가려고 해도 미국이 마음대로 제동을 걸 수가 있고 무기에 사달라 그러면은 거의 고분고분하게 사줘야 되고 복지 지출에도 한계가 엄연해지고 예. 그래가지고 전투기 하나 들여오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 불 또 심지어 몇천억 불씩 쓰면서 재난 지원금 조금 주자 그래도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문화 면에서는 나는 지금 K-팝, K-드라마, 웹툰도 K-웹툰 심지어는 문학도 K-리트죠. 뿐만 아니라 아직 외국에서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사상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좀 중요한 개척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참 이런 결선 국가에 살면서도 우리 국민과 시민과 우리 민족이 워낙 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발휘되고 있는 거지 아직은 이게 충분히 발휘 못하고 있고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권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영토적인 면에서 아직 국경선이 확실하게 갖춰지지조차 못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2022년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아는 게 조금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놓친 채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팔다리 중에 뭐 하나가 묶여 있는데 그 잊어버리고서 남들처럼 움직이고 뭐 일을 하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안 되는지 우선 그 원인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빼놓고 팔다리 중에 네가 뭐 제대로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느니 뭐 어떻더니 이렇게 서로 네 탓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치도 안 좋아지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